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교론 한동균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7쪽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 시장 이론인데, 자, 여러분이 우리가 부동산 시장과 공간 구조 이론에서는 우리가 최소 4문제는 출제하죠. 그리고 많게는 5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최근에 출제되는 내용을 보시면은, 최근에 출제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또 상당히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 여러분이 이 효율적 시장이 있습니다. 이 효율적 시장과 이제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우리 묶어서 최근에 계속 같이 시험을 출제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작년에도 마찬가지지만은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효율적 시장을 두 개를 엮어서 계속 우리가 시험 문제를 우리가 출제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선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시험 문제 우선 출제가 되는 우리 8번째 부분이 되겠죠.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9번째인가요? 9번째 우리가 중요한 우리가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효율적 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한번 보시겠는데, 우선은 여러분 교재 부동산 시장의 기능부터 보면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근데 토지의 특성 중 부증성에 의해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요자에게 이 가격에 따라 토지라는 공간 자원이 배분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죠. 또 두 번째는 가격이 결정되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교환의 기능이 있죠. 현금과 부동산, 경기 침체에 시에는 부동산에 있어서의 맞교환이라든지, 또 매매나 임대차에서의 교환의 기능이 나타나고, 또 이 부동산 시장의 매도자, 매수자, 투자자, 우리가 주택 건설 업체 등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우리가 의사결정 주체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가격이 주어지겠죠. 가격이 주어졌는데 시간이죠. 자, 매도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우리가 6억이다. 매수자가 처음 불러본 가격이 4억이다. 이 처음 불러본 가격 호가인데, 이 가격이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여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 가격이 파괴가 돼서 우리가 수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매도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우리가 하락을 할 것이고, 이 매수자가 제한한 가격은 점점 상승을 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이 가격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어느 점이죠? 이 정도 시간이 흐르죠. 이 정도 시간이 흐르면 매도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하한 가격과 매수자가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한 가격이 충돌을 일으켜서 우리는 5억의 거래 계약이 체결되겠죠. 그래서 5억의 가격이 창조되는 거죠. 가격 창조로서의 기능 또는 가격 형성의 기능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토지는 용도면에서 비슷하면 대체 가능하죠. 그래서 이 지속적인 토지의 대체와 경쟁을 통해서 우리 최선의 이용하여서 최고의 가치를 창출하는 최유효 이용의 상태로 도달하는 과정에 있어서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양과 질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 경제 주체가 토지를 이용한 대가인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우리는 도심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상업용, 주거용, 상업용, 주거용, 농업, 우리가 공업용, 임업용의 순으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 자, 토지 이용에서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또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시장의 특성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 이 토지의 특성으로 인해서 일반 상품과는 다른 이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나타납니다. 자, 부동산 시장의 특성이 우선 나타나는데 이 토지 특성 중 부동성이죠. 토지는 이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이동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공간적인 작용 범위가 일정 지역에 한정되는 경향이 나타나죠. 따라서 우리는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을 한다. 자,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시장이 아니다. 이 전국적이고 광역적인 시장이 아니라 국지적 지역 시장을 형성하면서 토지가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우선 확인을 해야 되는 임장 활동이 중요시 되죠. 임장 활동화가 나타납니다. 자, 이 국지적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 규모라든지 부동산의 유형이라든지에 따라서 우리는 부동산 시장이 점점 우리가 세분화가 되면서 하위 부분 시장이 형성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문은 작년 31회 시험에 출제했는데 국지적 시장과 관련이 있죠. 자, 여러분 또 부동산 시장을 전체 우리가 부동산 시장을 마켓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용도에 따라서 주거용 부동산 시장, 상업용 부동산 시장, 공업용 부동산 시장으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이렇게 각각 나누어진 각각의 시장을 서브마켓이라고 합니다. 서브마켓. 자, 여러분 서브마켓을 부분 시장이라고 번역을 하고 또 작년 시험에는 또 하위 시장으로 출제했죠. 부분 시장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있어서의 우리가 용도별, 자, 이러한 용도별이라든지 또 부동산에 있어서의 권리,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돼? 부동산에 있어서의 매매 시장, 전세 시장으로 나누죠. 그래서 우리는 전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여러 개의 시장으로 나누어지는 형상을 시장의 분화라고 합니다. 이 시장의 분화. 자, 시장의 분화 또는 시장의 세분화인데 이 시장 세분화의 개념 작년 우리가 시험에 또 개념이 출제를 또 했습니다. 시장의 분화가 나타나면서 우선 우리가 부분 시장이 형성이 된다. 이 부분 하위 시장이죠. 이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된다는 내용이죠. 부분 하위 시장이 형성이 된다. 우선은 시장의 분화 또는 시장의 세분화의 개념은 우리가 31회 시험에 또 우선 출제를 또 했었죠. 31회 시험에 출제했고 시장의 분화에 따르는 부분 시장이 형성되는 것도 1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죠. 자, 그리고 또 2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이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불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지 않죠. 자, 예를 들어서 전세 시장에서 전세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적죠.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우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29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국지적 시장에 2번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죠? 거기에 부분 시장별로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하기도 한다. 밑줄 긋고 또 이 시장의 분화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은 부분 시장이 된다. 부분 시장이 된다. 밑줄 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한다. 밑줄. 이게 시험에 또 자주 우리가 출제가 되는 내용이죠. 관련해서 부동성과 관련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리고 또 토지의 특성 중 이 개별성이라는 특성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똑같은 토지는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이 개별성의 특성이죠. 이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우선은 이 상품,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자, 일반 상품은 표준화가 되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을 통해서 도매상, 소매상을 거쳐서 최종 소비자에 이르기까지의 유통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데 부동산 상품은
표준화가 어렵다. 자, 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한 가지 물건에 한 가지 가격이 성립한다는 우리가 일물, 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상품은 획일화된 수요가 나타나지만은 이 비표준화로 인해서 이 차별화된 수요의 유형이 나타난다. 차별화된 수요이 나타나고 또 이 비표준화로 인해서 우리는 이 대체의 가능성이 낮습니다. 자, 대체의 가능성이 낮다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뭐가 되죠? 유통 중간에 도매상, 소매상과 같은 유통 기구가 체계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뭐를 가져오죠? 비조직화를 가져오죠. 시장의 비조직화. 체계적으로 조직화가 되어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시에 거래 비용이 우리가 많이 든다. 중개 보수라든지 법적 수수에 따른 거래 비용이 많이 들고 부동산 상품의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합니다. 일반 상품과는 달리 이 가격에 대한 집중적인 통제가 곤란하다는 거죠. 또 이 개별성으로 인해서 이 거래에 있어서의 또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나죠. 자, 거래의 비공개성, 은밀성이 나타납니다. 자, 부동산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하죠. 이 부동산으로부터의 소득은 불로소득이라는 부정적 인식도 강하고 이 자금 조달 계획과 같은 자금 출처에 대한 조사도 있기 때문에 거래 내용의 사실을 공개하기를 꺼려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에 관련된 정보 수집이 곤란하고 정보 탐색 비용이 또 증가하면서 정보 가치의 신뢰도도 떨어지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점점 우리가 복잡하고 다양하게 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문제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개별성으로 인해서 그렇고 또 이 부동성, 자, 이 부동성, 또 부증성, 영속성, 개별성 등으로 인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바로 즉시 택지를 어떻게 돼요? 우리 조성해서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다. 왜냐? 이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이 공급에 있어서 이 시차로 인해서 우선 수요 공급 조절이 곤란하기 때문에 자, 시험에 또 많이 출제되는 지문이죠.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 부동산 시장에서의 부동산 가격의 왜곡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지문 시험에 진짜 많이 출제를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130페이지의 우에서 5번째 단기적으로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또 일반 상품에 비해서 또 가격이 비싸요. 자, 고가 가격이 또 비싸다. 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선 이 매매 기간에 있어서의 장기성이 나타나죠. 자, 매매 기간의 장기성. 즉,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즉, 매수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구매하는 자금 축적 모으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원하는 가격으로 처분하여 현금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황금성인데 황금성 면에서 곤란하기 때문에 단기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곤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또 출제를 했는데 작년 시험에 뭘로 출제했죠? 요거 공매란 말 썼죠. 공매, 쇼트 셀링. 여러분, 쇼트 짧은 거죠. 단기간에 판매가 어떻게 해요? 곤란하다는 거죠. 단기 거래의 곤란.
공매가 곤란하다는 건데 시험 문제는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라고 출제를 했었죠. 30, 또 일례 시험에 출제를 했을 때 정답 지문입니다. 공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면 안 돼. 단기간에 우리가 거래가 어떻게 돼요? 곤란하다는 거죠.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여기서 출제를 또 물었었죠. 자, 그리고 가격이 우리가 또 비싸기 때문에 소수다. 또 17회 시험에 또 출제된 지문이죠. 자, 높은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이 시장에 참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진입을 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또 불안전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겠죠. 소수의 구매자와 판매자가 또 존재하죠. 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는 또 금융 시장에서의 자금의 조달의 가능성, 이 자금의 유용성과 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자, 이 자금의 유용성은 뭐에 영향을 받죠? 우리 정부의 화폐 금융 정책이죠. 자, 정부에 있어서의 화폐 금융 정책에 우리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금리에 의해서 자금의 유용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또 이 부동성으로 인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토지 이용의 외부성이 나오죠. 자, 토지는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토지를 둘러싼 외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아서 부동산 가격은 상승할 수도 있고 하락할 수도 있는 외부성, 외부 효과가 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 근거를 또 제시해 줍니다. 자, 이런 특징들을 우선 여기서 출제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 다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한두 지문 출제하고 또 효율적 시장, 이 효율적 시장에서 또 우리가 두세 지문 출제해서 같이 묶어서 최근에 출제를 계속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교재 131쪽이 보시면은 우리가 효율적 시장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시장에 유입된 정보가 시간의 지체 없이 즉각적으로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죠. 자, 1967년 파마에서 도입된 이론인데, 자, 우선 예를 들면은 정부가 3기 신도시 개발을 발표를 하게 되면은 그 즉시 우리가 발표된 지역의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주로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런 시장을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율적 시장은 어떻게 나오죠? 이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정보의 내용에 따라 약성 효율적 시장, 중강성 효율적 시장, 강성 효율적 시장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 과거에 있어서의 추세적인 정보, 이 과거에 있어서의 이 추세적인 정보가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가 현재의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약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의 정보만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보와 이 미래의 정보를 우리가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존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 과거의 역사적인 가격, 과거에 이미 발표된 역사적 가격에 반영된 역사적 자료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기술적 분석.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모두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다고 우리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A 회사의 주식 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 예측을 해보기 위해서는 이 회사의 60일부터 어제까지 주식 가격 흐름을 보고 오늘 주가를 예측할 수도 있는데 그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러한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나타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초과 이유는
획득할 수 없다. 자, 이 초과 이윤이라는 것은 총수입. 자,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큰 거죠. 총수입이 총비용보다 크다. 돈 들어온 것이 나간 것보다 크면은 초과 이윤이 발생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교재를 읽다 보면 정상 이윤이 나오는데 정상 이윤은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아요. 이 총수입과 총비용이 같으면은 정상 이윤이죠. 정상 이윤은 초과 이윤도 없고 손실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없는데 남보다 우수한 정보. 자, 남보다 우수한 정보. 여러분,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의 우수한 정보는 어떤 정보? 약성 효율적 시장에서의 우수한 정보는 현재와 미래의 정보인데 이러한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를 한다. 약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남보다 우수한 정보, 현재나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여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 초과 이윤은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또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죠. 현재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 과거의 추세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공개되는 이용 가능한 정보까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되는 시장을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고 하고, 중강성 효율적 시장도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과거와 현재의 정보만 반영됐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정보 비용이 우리가 발생을 합니다. 정보 비용이 발생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관련해서 과거의 이 정보, 추세적인 정보와 현재 공개되는 정보를 대해서 우리 뭐라고 하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라고 해요.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다. 자, 그러면은 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를 토대로 해서 우리는 현재 시장 가치의 변동을 분석하는 것을 기본적 분석이다. 자, 삼성전자가 2조 원 우리가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삼성전자의 우리가 전분기 영업 실적이 우리가 영업이익이 54조가 발생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분석은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중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이 또 이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또 초과 이윤은 또 얻을 수 없다. 이 초과 이윤은 획득할 수 없지만은 또 남보다 우수한 정보, 어떤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와 같은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은 초과 이윤은 또 획득할 수가 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어떤 시장이 중강성 효율적 시장이라면 그 시장은 약성 효율적 시장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약성 효율적 시장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러한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자, 공식적으로 발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된 기업의 내부 정보를 얘기하는데, 이 공표된 정보든 공표되지 않은 정보든 이미 시장 가치에 모두 반영되는 시장을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자, 시험에 정답 지문으로 많이 묻는 내용이죠. 뭐 28회 시험에도 정답 지문 출제를 했었죠. 강성 효율적 시장의 개념 출제를 많이 합니다. 잘 봐두시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정보가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됐기 때문에 정보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말하죠. 이 완전 경쟁 시장에 우리는 상품에 대한 모든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어 있다는 완전한 정보,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우리가 완전한 이 정보라는 가정에, 이 가정에 가장 잘 부합이 된다. 가장 잘 부합이 되는 시장. 가장 잘 부합이 된다. 즉 완전한 정보라는 가정에 가장 근접한 시장이 강성 효율적 시장이기 때문에 강성 효율적 시장을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라고 해요. 따라서 우리가 강성 효율적 시장의 투자자들은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결코 시장에 어느 누구도 초과 이윤, 시장의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거죠. 또 31회 또 작년 지문에 또 나왔죠.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약성이나 중강성은 남보다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여 투자하면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지만 강성 효율적 시장은 시장의 어느 누구도 결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없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자, 어떠한 형태의 효율적 시장이 부동산 시장에 존재하는가는 나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효율성의 정도도 나라마다 다를 수 있다. 그 내용은 여러분 134페이지에 우리가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죠. 또 우리가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같은 것은 공표되지 않은 미래의 정보까지 반영되는 강성의 효율성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어디까지만 현재 공개되는 정보까지 반영되는 중강성까지의 시장이 되겠죠. 우리 관련해서 이거는 19회 시험에 출제된 지문인데, 자, 여러분, 이 효율적 시장의 유형이 또 자주 출제를 합니다. 29회도 나오고, 28회, 31회, 27회, 24회, 22회 계속 출제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잘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중간에 할당적 효율성인데, 자, 말 그대로 할당은 배분이에요.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을 할당적 효율성인데,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자, 이 부동산 시장에서의 이 임대료, 그러니까 수익률, 자, 부동산 시장에서의 임대료 수익률이고, 이 자본 시장에서 위험을 우리 감안한 수익률이 주어졌는데, 이 임대료 수익률이 7%고 위험을 감안한 수익률이 4%다. 자, 임대료 수익률이 높으면 어떻게 돼? 임대료 수익률이 높으면은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돈이 이동하죠. 수익률이 낮은 쪽에서 수익률이 높은 쪽으로 자금이 이동해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죠. 자, 수익률이 자본시장보다 높기 때문에 자금이 이동되면서 이 수익률이 높은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뭐한다? 증가를 해요. 자,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가 여러분이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수요가 이전보다 더 많아지면 부동산 가격도 상승을 하죠. 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임대료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자, 임대료 수익률은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데 총 투자 금액인데, 자, 이 순수익, 임대료에 대한 순수익은 요거는 일정하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 총 투자 금액이 예를 들어서 5억에서 10억, 순수익은 변화가 없는데 5억에서 10억 부동산 가격 총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은 그만큼 투자 금액이 더 많아지면 수익률은 하락을 해요. 그래서 임대료 수익률이 7%에서 하락을 하죠. 언제까지? 우리는 두 시장의 수익률, 임대료 수익률과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서로 같을 때까지 하락을 하죠. 이때 같을 때를
우리는 균형이라고 하는데, 이 균형이라는 것은 이 자본시장에서 임대료 수익률과 부동산 시장에서 임대료 수익률과 자본시장의 수익률이 서로 같으면은 균형이 되면서 자금 이동이 없다. 그래서 균형이 되면은 우리가 자금 이동이 없어요. 예. 예. 자금의 이동이 없는 이 상태를 우리는 전문 용어로 할당적 효율성이라고 해요. 자,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이죠. 자, 부동산 투자를 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 부동산 투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률과 이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고 이 다른 투자 대안에 투자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서로 같도록 우리 배분되었을 때를 할당적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134페이지 할당적 효율성의 개념 2번 우리가 주의를 좀 해두셔야겠죠. 그게 개념이고, 자, 밑에서 5번째 보시면은 나오는데, 자, 우리 논리학에서 A는 B다가 참 맞는 문장, true. 자, 이게 참인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A는 B다는 문장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 A는 B 안에 포함이 되어야 돼요. 자,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논리학에서. 그러면은, 자, 완전 경쟁 시장은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으로서 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우리가 이상적 시장입니다. 자, 완전 경쟁 시장은 그렇고, 여기 할당, 효율적 시장이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은 A죠. 완전 경쟁 시장. 요거 A라고 보고 요거 B라고 보면 되겠죠.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맞죠. 왜? 이것이 요 안에 포함되니까 맞는 지문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다 하면 맞아요. 그런데 역은 한번 볼까요? 역은 어떻게 되느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이다. 여기죠. 완전 경쟁 시장이다 하면은 이 지문은 틀려요. 왜? 이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 안에 포함이 안 돼. 포함이 안 되니까 이 지문은 틀렸죠. 그럼 어느 부분이 포함이 안 됐어요? 이 빗금친 부분이죠. 이 빗금친 부분이 우리 포함이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이게 틀렸는데 이 빗금친 부분이 바로 뭐죠? 불완전 경쟁 시장이죠. 이 빗금친 부분은 이 불완전 경쟁 시장을 말하는데, 빗금친 부분, 이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도 이 정보, 우수한 정보로 우리가 투자했을 경우에 가치가 3억이다. 그리고 그 우수한 정보를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3억이다. 3억 같다. 서로 같으면은 결국 뭐가 없다? 초과 이윤이 없어요. 이 초과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의 시장, 초과 이윤이 없으면은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 배분이 이루어지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안정, 자, 그 지문 볼까요? 자, 우리가 불완전 경쟁 시장인데, 자, 할당 효율적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불완전 경쟁 시장도 우리는 할당 효율적 시장이 될 수 있다. 이 지문 3번 출제했는데 작년에도 출제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밑에서 네 번째 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있다의 동그라미. 요거 시험에 없다로 24회 한번 출제했죠. 29회도 출제했고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2번째 보시면은 불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 이 초과 이윤을 1억이라고 하면은 이 초과 이윤이 또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이다. 초과 이윤도 1억, 초과 이윤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도 1억이면 서로 같으면은 실질적 이윤이 없기 때문에 이때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이고, 자, 135페이지에 위에서 3번째 보시면은 독점은 기업의 하나죠. 독점 시장도 독점을 획득하기 위한 비용이 모든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동일하다, 똑같다면은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자, 그리고 거기에 4번 지문을 보시면은 이런 얘기죠.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가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것은, 또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할당 효율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인데, 그 지문을 우리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다. 자, 할당 효율적이라면 하면 요거는 뭐다? 우리가 P이면 Q이다 할 때 앞에는 뭐죠? 가정이죠. 가정은 요거는 변하지 않고 뒤에는 뭐다? 결론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할당 효율적이라면 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진다면은 결론이 나오죠. 부동산 시장에서 특정의 투자자는 초과 이윤을 획득할 수도 없고, 또 부동산 시장에서 부동산 투기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죠. 결론. 앞에가 가정이면 뒤에는 결론입니다. 자, 그 내용을 보시고, 또 6번에 보시면은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즉 거래할 때에 정보 비용이 수반되는 것은 시장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나타나고, 또 초과 이윤이 없어요. 이 초과 이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 또 우리 정답 질문으로도 한번 물었었죠. 과대 또는 과소. 자,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 과대, 과소 평가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 지금 여기 부동산 시장의 특성 그리고 효율적 시장이 관련된 이론에서 한 문제 우선 출제가 예상되는 부분이고, 여러분 교재 135페이지 보시면은 우리가 이 부동산 가치와 정보 비용 분석, 계산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 내용은 우리 부동산 투자 이론에서 현재 가치, 미래 가치의 이 용어를 배우고 우리가 3, 4월 강의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때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자, 여러분 교재에 우리 관련해서 우리가 138페이지에 입지가 나오죠. 입지는 경제활동 주체가 차지하고 있는 장소를 말하죠. 정적인 개념이고, 입지 선정이라는 것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고 있는 이 자연적, 인문적 조건인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입지 선정은 동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우리 주거지는 우리나라는 풍수 지리사상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이 서양의 이론인 주거 입지 이론에선 출제를 우리가 하지를 않죠. 그래서 출제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바로 상업 입지 이론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상업 입지 이론에서의 상권 분석 모형이 중요한데, 여러분 교재 144쪽에 상권 분석 모형에 관련된 내용부터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